저는 올해 71살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저는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은정이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조문객 앞에서 또 상속 이야기 꺼내셨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아까 사돈 어머니랑 얘기하실 때 들었어요. 아버님 남기신 게 뭐가 있냐고 정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빚 때문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감사하는 심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소리는 빈소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집 한 칸 못 해준 주제에 상속 이야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뺨은 화끈거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1년 후 그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32평 아파트였는데 그 집은 제 아들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월세도 모두 며느리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는 요양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제 아들 준호는 조그만 회사에서 월급 280만 원을 받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이 집의 서열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1번은 돈 잘 버는 며느리, 2번은 그 옆에서 눈치 보는 아들, 3번은 학교 다니는 손자 서준이, 그리고 맨 마지막 4번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화장실부터 거실, 주방까지 쭉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건조, 계기, 손자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낼 준비까지 할 줄 아는 거라곤 일밖에 없으니 그나마 일이라도 해야 덜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말해봐라. 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솔직히 효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라 모시는 거죠. 식모 따로 쓰면 한 달에 200은 나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라도 있으니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남긴 빚이 더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구나. 혹시라도 너희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정말로 아이들 걱정돼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상속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좀 불편해요. 아버님 명의로 된 집도, 땅도, 예금도 하나 없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정리할 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날 마침 사돈댁도 와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상속 욕심 많은 노인네들 많다더니 설마 사돈 어른도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없으면 조용히 계시는 게 서로 편해요. 우리도 여유 있어서 어머니 모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3년째 되는 날, 작은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날도 사돈댁이 함께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사돈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돈, 앞으로 사는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글쎄요, 아직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그냥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우리가 뒷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솔직히 부담돼요. 사돈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요. 연금도 없고 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의지하는 건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밥만 떠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꺼내면 더 큰 말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네. 그래도 나도 평생 남편이랑 애 키우느라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하네.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최선이 지금 이거예요. 집 한 칸 못 해준 주제에 상속 이야기나 하고 앞으로도 계속 얹혀 살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상속 욕심난 노인네처럼 보여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딸깍.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그건 너무 심하다. 아들이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해요. 월급 280 받는 남편 하나 믿고 사는 어머니 모시고 제가 얼마나 버티는지 아세요. 집도 제 돈, 생활비도 제 돈, 손자 교육비도 제 돈. 그런데도 불쌍하다고 불편하다고만 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제 앞에 놓인 그릇을 확 당기더니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버님 장례 때도 어머니 상속 이야기만 하셨잖아요.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그날 남편 영정 앞에서 저는 상속 욕심 많은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갈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기고 간 세상이 이렇게 매정하네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나는 식모고 짐이구나. 그럼 언젠가는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통장엔 여전히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노인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말순 자매, 혹시 어르신 돌봄일 해볼 생각 있어요?
알고 보니 근처에 사는 80대 부부가 가사도우미 겸 말벗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급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 4시간, 주 3일이면 됐습니다. 그래도 제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첫 기회였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오래됐지만 정갈한 3층짜리 상가주택이었습니다. 1층엔 세를 준 가게들이 여러 개 있었고 2층과 3층에 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와요. 박 할아버지, 이 할머니는 제가 상상하던 부자 노인과 달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그대로 있는 평생 자영업으로 버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간단한 청소, 반찬 몇 가지 준비, 할머니랑 같이 TV도 보고 할아버지랑 병원도 같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말순 씨, 집에서는 힘들지 않아요. 뭐, 그냥 그렇죠. 아들 집에서 눈치 보는 거, 우리도 옛날에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우린 애들한테 집 물려줄 생각 아예 접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순 씨, 우리 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애들은 바빠서 우리 못 챙기지만 당신은 우리한테 진짜 가족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여전히 식모 취급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말순 씨,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말순 씨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챕터 5 이별과 유언장. 제가 그 집을 드나든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씨, 우리 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좀 지켜줘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할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밥도 잘 못 드셨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그 집에 가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씨, 고마웠어요. 우리 애들은 바빠서 나를 못 챙기지만 당신은 날 사람 취급해줬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든 놀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알겠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 후 한 달 뒤 할머니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말수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고 박모 씨, 이모 씨 어르신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 관련해서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왜요? 변호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오시면 왜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 두 분께서 생전에 저희를 찾아와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미 충분히 도리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고 자식처럼 챙겨준 김말순 씨에게 우리의 남은 재산을 맡긴다. 재산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주 중인 상가주택 전체 건물, 은행 예금, 소액 주식 일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18억 정도입니다. 모두 김말순님 앞으로 상속하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애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녀분들도 이미 유류분 포기각서를 쓰셨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부모님께 재정적으로 도움드린 적도 없어서 다툴 생각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건물과 예금은 이제 전부 김말순님 것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애들한테 집 물려줄 생각 없다. 당신은 우리를 사람 취급해줬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뭐라고 이런 큰 것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이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 씨,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돈만 달라고 할 때만 연락했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이 집에서 편안하게 남은 인생 사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명의 이전을 마치고 예금도 제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더더욱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낯익은 병원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요양병원 불법 요양급여 청구 혐의로 수사 착수. 화면에는 며느리 은정이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 간판이 떴습니다.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불필요한 입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조직적인 보험 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요양병원 원장 및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예정. 알고 보니 병원 측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사, 간호사들과 함께 허위 입원, 과잉 진료를 해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는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병원은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사돈댁 역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다가 다량의 차명계좌, 탈세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산업대표 수십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사돈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부자 친정은 하루아침에 빚덩이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 우리 집 비워야 될 것 같아. 왜? 은정이 병원도 문 닫고 장모님 집도 압류 들어오고 전세금도 못 지키게 생겼어. 그 말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그들을 구해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세요? 왜? 뺏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이제 바쁘다. 그만 연락해라.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손은 한동안 떨렸습니다. 70년을 참고 살아오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상가주택 2층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화면 속에는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은 예전의 명품 스타일이 아니라 마트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래,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 묵묵히 서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돈,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 가슴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묻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집도 다 압류당하고 전세 보증금도 못 돌려받았어요. 은정이 일도 이제 못하고 준호 월급으로는 월세 50만 원도 버겁습니다. 사돈 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우리 남편도 감옥 가고 저도 이제 친척집 전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동안 말이 없자 며느리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 안 되면 우리 셋이서라도 여기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청소, 빨래, 밥 제가 다 할게요.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할게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면서 식모 취급받던 그 시절에 제가요. 은정아. 네. 너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식모라고 했어요. 또 상속 욕심난 노인네라고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식모의 상속 욕심난 노인네가 이제 집주인이 됐다. 며느리의 어깨가 울컥 떨렸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집주인으로서 한 번만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려고 한다. 사돈 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어르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엄마 뺨 맞을 때 말렸어야지. 상속 욕심난 노인네라고 욕할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거실 공기가 또 한 번 싸늘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사돈. 네. 여기 다시 오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게는 지난 70년과의 이별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은정이한테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희는 이제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란다. 그리고 그 번호를 연락처에서 지웠습니다. 한 달 뒤
아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왜? 우리 원룸으로 이사했어. 그래도 서준이랑 셋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는 그냥 조용히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그래, 이젠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란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상가 지붕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시절의 남편과 환하게 웃는 제 얼굴이 담긴 사진입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아내 말고 누군가의 엄마 말고 그냥 김말순으로 살아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요.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상가주택 2층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 가게들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제 생활비는 충분합니다. 가끔은 친구들을 불러 밥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녀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어제는 동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말순 자매, 요새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예전엔 늘 눈치 보는 것 같더니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 한 칸 못 물려줬다고 못난 부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아픈 남편 간호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챙긴 그 세월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알아봐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저에게는 그게 옆집 노부부였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으로 사는 시간을 꼭 한번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가끔 제 휴대폰에 아들 준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서준이도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지만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는요. 오늘 이야기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나날 보내세요. 저 김말수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